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한 노부부가 겨우 몇만 원짜리 문고리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린 실화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정말 화가 나실 겁니다. 충청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 칠순을 넘긴 노부부 춘배와 말순이 살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평생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말순은 동네 슈퍼를 운영하며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온 전형적인 우리나라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고생도 많이 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명절이나 생신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두 사람은 낡은 시골집을 고쳐 살면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춘배의 퇴직금과 말순의 적은 연금으로 검소하게 생활했지만 두 사람은 만족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여름 문제가 생겼습니다. 40년은 좋게 된 안방 문고리가 완전히 고장 나버린 겁니다. 문고리가 헐거워져서 문이 제대로 잠기지도 않고 심지어 손잡이가 빠져버리는 지경이었습니다. 춘배는 아들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일러 고장으로 아들을 불렀다가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여보, 우리 그거 있잖아요. 당근마켓? 젊은 사람들 그거로 중고 물건 많이 산다던데 우리도 한번 해봐요. 말순이 동네 경로당에서 들은 정보를 꺼냈습니다. 요즘 노인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였으니까요. 춘배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아들 귀찮게 하지 않아도 되고 돈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말순은 며칠에 걸쳐 당근마켓 앱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동네 후배 할머니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문고리 팝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가격은 15,000원,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사진도 정성스럽게 여러 장 찍어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춘배는 역시 이런 낡은 물건은 아무도 안 사는구만 하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채팅이 하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고리 아직 있으신가요? 급하게 필요한데 혹시 내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민준이라는 이름을 쓰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멀쩡해 보였고 매너 온도도 36.5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기뻐하며 춘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누가 사겠대요? 그것도 내일 당장 필요하대요. 그래? 다행이네. 그럼 어떻게 주면 되는 거요?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민준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준은 매우 공손하고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대구에 있는데 일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야 해서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거기로 택배 보내주시면 제가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알려준 주소는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였습니다. 춘배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이 사람 대구에 있다더니 수원 주소를 주네. 하지만 민준이 회사 기숙사예요. 제가 거기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하자 춘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은 한 가지 더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제가 지금 카드가 한도 초과돼서요. 택배비랑 물건값 합쳐서 3만 원만 먼저 입금해 드릴게요. 제 계좌 알려드릴게요. 말순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먼저 돈을 보내겠다고 했고 게다가 겨우 3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 칠 금액도 아니지 않나? 춘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민준이 보내준 계좌로 3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 날 말순은 문고리를 꼼꼼하게 포장했습니다.
깨지지 않도록 신문지로 여러 겹 감싸고 상자에 넣어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춘배는 우체국까지 걸어가 택배를 보냈습니다. 송장 번호를 민준에게 보냈더니 감사합니다. 잘 받았어요.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춘배와 말수는 뿌듯했습니다. 처음 해본 당근마켓 거래가 성공적이었으니까요. 다음에도 안 쓰는 물건 있으면 이렇게 팔면 되겠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춘배의 휴대폰으로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15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춘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돈을 인출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말순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춘배는 급히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150만 원이 모르는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해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본인 인증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체된 거래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요. 춘배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은행 직원은 규정대로 답변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춘배는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사건 내용을 듣더니 혹시 최근에 이상한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는데. 아, 그런데 며칠 전에 당근마켓으로 물건 팔긴 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당근마켓이요? 혹시 상대방이 먼저 돈을 보내고 어르신께서 택배를 보내신 건가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당근마켓을 이용한 사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상대방이 보낸 돈은 사실 어르신 계좌에서 빼간 돈일 가능성이 큽니다. 춘배와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받은 3만 원이 우리 돈이었다는 거요? 경찰관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 본인 계좌에서 소액을 인출해 피해자에게 다시 보내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먼저 돈을 보냈다고 믿고 물건을 보내게 되고 그 사이 범인은 더 큰 금액을 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15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범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대포 통장을 여러 개 거쳐 돈을 세탁하거든요. 춘배는 망연자실했습니다. 150만 원은 두 사람의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괜히 당근마켓 같은 거 하자고 해서. 미안해요, 여보. 경찰관은 두 사람을 위로하며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노인들이 전국적으로 수십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당근마켓에서 문고리, 손잡이, 자물쇠 같은 소액 물품을 거래하다 당한 경우였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춘배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150만 원이 여러 대포 통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있었는데 그 계좌의 실소유주를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범인 중 한 명의 주소가 말순의 조카 도윤이 사는 곳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도윤을 조사하자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윤은 말순의 여동생 아들로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후 한동안 춘배와 말순의 집에서 하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순은 조카를 친자식처럼 돌봐줬습니다. 학원비도 대주고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도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고
그 후로는 가끔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도윤은 서울에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빚도 쌓여갔고 결국 불법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도윤은 절박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쉽게 돈 버는 방법이라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통장만 넘겨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급기야 직접 타겟을 물색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조직은 노인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노인들을 찾아내 접근하고 개인정보를 빼내 계좌를 털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우연히 당근마켓에서 이모 말순의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문고리를 파는 글을 보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빚에 쪼들리던 그는 결국 이모마저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민준이라는 가짜 계정으로 접근해 이모와 이모부의 계좌 정보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15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도윤은 어차피 늙으신 분들이라 많이 쓸 일도 없을 거야. 나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경찰이 도윤을 체포했을 때 말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우리 도윤이가 그랬다고요? 말수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춘배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도윤과 마주쳤을 때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왜 그랬니? 돈이 필요하면 이모한테 말했어야지.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저 정말 힘들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죽고 싶었어요. 근데 어차피 이모도 늙어서 돈 쓸 일도 없잖아요. 저는 아직 젊고 제 인생이 남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아껴 모은 돈,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조카에게는 어차피 쓸 일도 없는 돈이었던 겁니다. 춘배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자식아, 내가 뭔데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쓰든 말든 간섭을 해. 우리가 쓸 일이 없다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쓸 돈인데 그게 내가 훔쳐갈 돈이냐? 춘배는 도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말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였는지 아니면 잡혔다는 절망감 때문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 도윤이 속한 조직은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총 5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윤은 그중 7건의 사기를 직접 실행했고 총 1,000만 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돈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쓰였고 도윤의 손에는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도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도윤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증인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은 상관없어요. 그 돈이 돌아온다 해도 제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친자식처럼 키운 조카가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 그게 제일 아파요. 결국 도윤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도윤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돌렸고 춘배는 차갑게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춘배와 말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금액 150만 원은 사실 경찰의 노력으로 대부분 회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생긴 상처는 돈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경로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춘배는 스마트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만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라고 중얼거리며 말순의 여동생은 언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그 애를 잘못 키웠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말순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도윤이가 선택한 거지.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애랑 아무 관계도 없어. 두 사람은 다시는 당근마켓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택배기사가 와도 의심하고 동네 사람이 인사를 해도 경계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면서 사람을 믿었던 두 노인이 조카의 배신 한 번으로 세상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해 겨울, 춘배는 결국 낡은 문고리를 직접 고쳤습니다. 철물점에서 새 부품을 사다가 유튜브 영상을 보며 어렵게 교체했습니다. 문고리는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고리를 볼 때마다 두 사람은 그날의 아픔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생활했습니다. 출소 후 이모와 이모부에게 용서를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도윤의 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올 때마다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태워버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봐요. 그 애도 반성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춘배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성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그 애가 저지른 일은 돈을 훔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훔쳐간 거예요. 그건 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두 사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부모님,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했지만 춘배는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 거야.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결국 춘배와 말순은 그 시골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문이 잘 잠겼는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고리를 만질 때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몇만 원짜리 문고리 하나가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문고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선의를 악용한 인간의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과 관계, 그리고 삶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도윤이 출소하는 날, 춘배와 말순은 집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다행히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붕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 간의 믿음, 세대 간의 존중, 그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춘배와 말순은 아직도 그 시골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고리는 제대로 작동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당근마켓은커녕 이웃과의 소소한 나눔조차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돈을 빼앗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사람의 선의와 신뢰를 빼앗는 것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신뢰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근마켓이나 온라인 거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안전결제를 이용하시고 선입금은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더 세심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세상은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춘배와 말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조심하시고 주변의 어르신들도 한 번씩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